아프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지중해에서 가장 폭이 좁은 곳이 바로 지브롤터 해협이며 그 너비는 14km에서 44km 사이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지브롤터 해협은 문명이 닿는 서쪽 끝, 세상의 끝자락처럼 여겨졌습니다.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은 이 해협을 헤라클레스가 만든 것이라 믿었고 그 덕분에 지중해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항로가 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이 해협 양쪽에 거대한 바위를 하나씩 세웠고 사람들은 그 바위를 지금도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웅장하고도 신비로운 이야기는 이미 수천 년도 더 된 전설입니다. 이 전설을 그대로 따른다면 다시 그 바위 두 개를 하나로 잇기 위해선 헤라클레스처럼 강인한 영웅이 또다시 나타나길 기다려야만 한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현대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은 매년 약 1cm씩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해협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를 기다린다고 해도 수백 년은 좋게 걸릴 거라는 계산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인류가 가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려 하지 않고 뭐든지 가능한 한 빨리 손에 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헤라클레스를 대신할 존재로 새로운 첨단 기술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긴 토픽이에요. 흥미가 생기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설 예정지. 지브롤터 해협이 전설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단지 역사적인 측면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해협은 지리적인 조건 자체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지중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곳으로 실제로 인류 문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해협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수로는 다른 유명한 해협과 비교하면 길이가 굉장히 짧은 편으로 고작 6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파나마 운하의 길이는 81.6km이고 수에즈 운하는 173km, 세계에서 가장 긴 해협인 드레이크 해협은 무려 450km에 달합니다. 지브롤터 해협의 폭은 14km에서 44km 정도로 이것 또한 세계에서 가장 넓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해협이 유독 특이한 이유는 수심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입니다. 얕은 곳은 338m, 깊은 곳은 1181m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상 이 해협은 깊게 갈라진 틈에 가까우며 양쪽 벽면은 경사가 매우 급하고 어떤 곳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이 틈은 두 지각판 사이에 위치한 거대한 단층을 따라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리나 터널을 만들려고 하면 바로 이런 지점들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앞서가지 말고 일단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게다가 이 해협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두 개의 해류가 존재한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해수면 가까이의 흐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며 대서양의 바닷물이 지중해로 흘러들어갑니다. 반대로 깊은 해류는 지중해의 물을 대서양 쪽으로 밀어냅니다. 지브롤터 다리 프로젝트. 지브롤터 해협에 다리를 놓는다는 발상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꿈이자 염원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길이 14km의 다리를 차로 건너면 단 14분, 어쩌면 더 빠르게 반대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대륙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이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또 있을까요? 당연히 이 아이디어에 처음 관심을 가진 건 해협 양쪽에 인접한 두 나라, 스페인과 모로코였습니다. 실제로 1979년에는 스페인과 모로코 양국 정부가 함께 지브롤터 해협의 터널을 뚫는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터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은 다시 다리 건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고 당분간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현대 기술로 보면
14km라는 길이는 그렇게까지 긴 거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인 중국의 단양 쿤산대교는 무려 164.8km에 달합니다. 그 다음으로 긴 다리는 대만에 있는 다리로 길이는 157.3km입니다. 하지만 이 두 다리는 고가도로 구조로 대부분이 물 위가 아닌 육지를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물 위에 세워진 다리를 예로 들자면 항저우만에 놓인 총 길이 35.8km의 사장교나 미국의 퐁차트레인 호수를 가로지르는 38.4km의 다리가 더 적절할 겁니다. 지브롤터 해협에 세워질지도 모를 다리의 가장 큰 문제는 길이가 아니라 바로 이 해협의 수심입니다. 예상 경로 중에서 가장 얕은 지점조차도 수심이 약 800m에 이르며 가장 깊은 곳은 1100m에 달합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중 하나가 세워진 항저우만의 평균 수심은 고작 13m 정도입니다. 또 프랑스의 밀로대교는 교각 높이가 세계 최고지만 그 높이도 결국 245m에 불과합니다. 결국 기술자들에게 있어 밀로대교의 4배에 달하거나 1km를 넘는 초고층 교각을 상상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이 해협에 다리를 세운다는 건 아직 현실성 없는 일인 셈이죠. 하지만 두바이에는 높이 830m짜리 초고층 빌딩이 세워지지 않았나요? 이 빌딩을 지브롤터 해협의 가장 얕은 곳에 세운다고 하면 수면 위로 겨우 1에서 2m 정도 튀어나오는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초고층 빌딩이 과연 이 해협의 강한 해류를 견뎌낼 수 있느냐는 거죠. 게다가 해류는 단 하나가 아니라 매우 강한 두 개의 흐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공학적 방법은 아직 인류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손을 놓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브롤터에 다리를 세우는 이 프로젝트에는 눈여겨볼 만한 계획안이 최소 2가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성씨를 가진 미국 발명가 린 통예는 수심 800m 이내의 비교적 얕은 지점에 교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특허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설계에서는 다리의 중앙부 경관이 무려 5km나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강점은 다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수학적으로 철저하게 증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계획은 미국 건축가 유진 츠이가 제안한 것으로 해협 중앙에 인공섬을 띄우고 그 섬을 다리의 주요 교각으로 삼는 구상입니다. 이 다리는 인공섬 양쪽에서 물속으로 잠수한 뒤 육지 근처에서 수면 위로 다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얼핏 보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와 비슷한 방식의 다리는 이미 현실에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웨덴과 덴마크를 연결하는 외래순 링크라는 철도 겸 도로용 복합 다리이자 복합 터널입니다. 이 다리의 길이는 약 8km이며 해협 한가운데에는 인공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터널을 뚫으면 되는 거 아닐까? 지금까지 살펴본 지브롤터 해협에 다리를 놓는 프로젝트들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다소 엉뚱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결국 그 중에서 실제로 채택된 게 그보다 훨씬 더 황당해 보이는 계획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건 바로 지브롤터 해협을 가로지르는 터널을 건설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1979년 스페인과 모로코 양국 정부 간 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진지하게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EU는 이 터널의 설계 조사 작업을 위해 230만 유로라는 상당히 현실적인 예정을 배정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EU와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는 2030년까지 지브롤터 해협을 관통하는 총 길이 약 42km의 고속철도를 공동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의 일간지 라 라소는 정부 소식통의 극비 정보를 인용해 이 프로젝트에는 27.7km 길이의 해저 터널과 10.1km의 지하 터널이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안도 존재하는데 그건 무려 총 길이 60km짜리 터널로 그중 26km가 해저 구간이라는 계획입니다. 또 모로코 언론에 따르면 이 터널의 최대 깊이는 475m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 터널이 지날 예정인 경로에는 해협 수심이 최대 900m에 달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터널은 해저 바닥과 수면 사이 중간쯤을 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앞으로 터널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 시작한 이 지브롤터 터널은 총 3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지며 두 철도 터널 사이에는 관리 및 유지 보수용 터널이 따로 하나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앞으로 터널이 실제로 건설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을 연결하는 유로터널, 영불 해협 터널의 길이가 50.5km, 일본의 세이칸 터널이 53km인 걸 생각하면 이 계획이 얼마나 거대한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정말 터널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은 모든 대형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물음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번 프로젝트에는 약 23억 유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미지수지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측은 그 질문에 분명히 그렇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추산에 따르면 이 지브롤터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연간 약 128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한 도로 운송을 통해 연간 1300만 톤의 화물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스페인의 마드리드까지는 기차와 페리를 갈아타며 이동하면 약 20시간이나 걸리지만 지브롤터 해협 터널을 열차로 통과하게 되면 그 시간이 단 5시간 30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꽤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터널 건설이 정말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따져보면 건설 비용은 초기 예상보다 몇 배 더 불어날 가능성이 높고 수익은 오히려 훨씬 적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미 스페인 언론은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이 150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최초 계획의 무려 6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게다가 최근 이 지역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걱정거리입니다. 그 원인은 지구의 지각판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현상과 아조레스 제도에서 지브롤터 해협까지 이어지는 단층대의 활동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만으로도 건설비는 당연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참고로 지진 관련 조사를 위한 연구에만 이미 40만 유로 이상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또 하나 불확실한 점은 지브롤터 해협의 강한 해류가 이동 중에 상대적으로 약한 터널벽에 충돌할 경우 그 영향이 얼마나 클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의문들에 대해 명쾌하고 납득이 가는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SNS에서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